전투기를 벌인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00억짜리 전투기, 조국의 명령, 동료들의 기대,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녀는 조용히 한국의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죠? 배신인가요? 탈출인가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6일 뒤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포도로바,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경력을 가진 현재는 민간항공사 보잉 737의 기장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늘에 바쳐온 조종사. 그러나 그날 그녀는 조용히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건물마다 전쟁동원령 포스터가 붙기 시작하고 뉴스에서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동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엘레나 민항사 기장들도 다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넌 아마 곧 호출될 거야.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인천공항 정비비행이라는 단순한 업무 지시서, 다른 하나는 러시아 공군 복귀 요청서. 두 서류는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귀 명령서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 임무서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선택하는 비행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다음 날 새벽, 하얀 조종복을 입고 마지막 비행일 수도 있는 탑승 준비를 마친 그녀는 조용히 활주로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어둡게 깔린 가운데 그녀는 기체 점검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전투기가 아닌 여객기. 그 하늘을 기억하자. 비행은 평온했습니다. 기압을 유지하고 자동항법 장치에 전환하면서도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모스크바, 그리고 다가오는 인천. 그 거리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가 아닌 삶의 선택지 사이의 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레나 기장님, 서울 상공 접근 중입니다. 부기장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 비행을 복귀를 위한 출발이 아닌 하늘에서의 마지막 자유로 여겼다는 것을요. 그리고 착륙, 그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끝까지 천천히 굴러갔고 정비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맞이한 남자의 손에는 서류가 아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윤재, 한국항공정비센터의 과장이었고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기장님, 긴 비행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였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장면. 정비보다 절차보다 인간이 먼저인 나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다시 돌아가야 할 조국이 아닌 지금 이 땅의 조용한 질서였습니다. 엘레나는 인천공항 활주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활주로가 아닌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요원의 손짓 하나, 정비 차량의 움직임, 유도선을 따라 정확히 멈추는 택싱. 모든 것이 조용했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누군가 외치지 않았고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휘하고 있는 거지?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군 훈련은 달랐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멈춰. 오른쪽으로 이동. 지시를 기다려. 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윤재 과장은 그녀를 정비동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장님, 오늘은 기체 점검만 진행되고 내일은 휴일처럼 편히 보내셔도 됩니다. 호텔 예약해 두었습니다. 서울 시내 쪽입니다. 그 말에 엘레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서류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정비는 저희 몫이고 조종사는 쉬어야죠.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의 태도는 엘레나에게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조종사는 모든 정비 기록을 복사본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기 가득한 사무실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며 명령을 기다려야 했죠.
그녀는 묵묵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믹스커피를 입에 댔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커피는 강한 블랙커피에 익숙한 그녀에게 이상하게도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창밖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있었지만 클렉슨 소리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고 차가 없는데도 초록불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그녀는 TV를 켰지만 뉴스조차 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고요하게 움직이는 나라. 무엇보다 명령 없이도 작동되는 질서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수첩을 꺼내 단 한 줄을 썼습니다. 이 나라는 질서를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다. 모스크바의 명령은 크고 거셌습니다. 전투기도 조종사도 시민들도 항상 명령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었죠.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그 도시의 조용한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 없는 도시는 전투기보다 더 강하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엘레나는 호텔 창문을 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맑았고 빽빽한 빌딩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 어제 김윤재 과장이 건넨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본 그녀는 종이에 동그라미 쳐진 역들 중 명동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지하철 탑승. 엘레나는 자동 발매기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표기에는 영어가 함께 병기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건 외국인을 위한 준비인가? 러시아 지하철에서는 그런 거 없었는데. 개찰구를 통과해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밀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례를 지키며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앞에 있던 젊은 남성이 조용히 몸을 옆으로 틀어 타려는 사람들을 먼저 들였습니다. 노인이 타자 아무런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엘레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군사훈련도 아니고 법령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러시아의 지하철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앉지도 못한 채 입을 다문 채 주변만 바라보았습니다. 명동.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듯한 정적.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 아니, 이건 교육으로 가능한가? 명령이 아닌 훈련, 훈련이 아닌 문화? 점심 무렵 작은 식당에 들어선 그녀는 김윤재의 추천대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작은 반찬들이 차려졌고 직원은 묻지도 않고 식수와 밥을 정돈되게 올려놨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침묵 속에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메시지다. 하나의 요리에 매운맛, 짠맛, 단맛, 쓴맛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은 러시아에서 경험한 단조로운 식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투식량처럼 기능만 남은 러시아의 식사에 비해 한국의 음식은 함께라는 정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도 들렀습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용했고 어떤 안내방송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지만 실제로 카메라를 꺼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조용히 보여주고 모두가 따라할 뿐이다.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한 소년이 그녀에게 한국어로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소녀는 곧바로 영어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몇 마디 짧은 영어로 대답했고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년의 행동 하나하나에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결과였죠.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를 마친 뒤 조용히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단 4글자를 적었습니다. 훈련된 도시. 그녀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지휘체계, 불복종에 대한 처벌, 명령에 따르는 자동 반응. 그러나 이 도시는 그 어떤 지휘 없이, 그 어떤 처벌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작고 조용한 갈등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투기를 다시 몰 수 있을까? 아니, 몰아야만 하나?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복귀 명령서를 찍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엘레나는 정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기체 점검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김윤재 과장의 표정은 유독 밝았습니다. 기장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엘레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간단한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정비팀 친구들이 기장님께 고맙다고 해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조종사와 정비사는 철저히 분리된 관계였습니다. 술잔을 나누거나 식탁에 함께 앉는 건 어색하고 낯선 일이었죠. 하지만 김윤재의 말투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따라 나섰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한국식 고깃집이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숯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한 명이 집게를 들어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는 꼭 익혀야 돼요. 여기서는 다 같이 굽고 나눠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낯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에서 고기 요리는 혼자 몫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 테이블, 한 불판, 하나의 식사. 곧이어 등장한 건 작고 투명한 유리잔. 이건 소주예요. 한국의 전통 술입니다. 보드카보다 약하지만 한국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잔을 들고 짠이라는 건배 구호가 퍼졌습니다. 그녀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의외였습니다. 보드카처럼 쓰지 않았고 목을 따갑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드러웠고 묘하게 깊었습니다. 이 술 괜찮네요.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에 테이블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레나 기장님, 러시아 사람이라더니 주량이 장난 아닌데요? 한 병, 2병.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소주를 비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포장마차. 붉은 조명이 켜진 천막 안에서 매운 떡볶이와 어묵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맵지만 왜 계속 먹고 싶지?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마법이에요. 정비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에서 수프 한 그릇과 빵 한 조각으로 식사를 때우던 자신이 지금은 10여 가지 반찬을 함께 나눠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환영한다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조용한 호프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남기고 간 낙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주를 마시다 문득 말했습니다. 소주가 보드카보다 맛있네요. 정적? 정비사들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드카는 강하지만 이 술은 마음에 스며들어요. 그 순간 김윤재 과장은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기장님, 어디에 계시든 살아서 돌아오세요. 여긴 언제든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잔을 들고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녹아든 감정의 언어였고 서로 다른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는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넌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이전의 자신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서울의 날씨는 맑고 잔잔했습니다. 엘레나는 이른 산책에 나섰습니다. 호텔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에는 이미 출근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멈춰섰습니다. 인도 한복판에 공유 킥보드 하나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분명 방해가 될 만큼 어정쩡한 각도. 모스크바에서도 자주 보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였고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형광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킥보드를 세우고 위치를 태블릿에 확인하더니 지정구역으로 옮긴 뒤 다시 떠났습니다. 지시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으며 호루라기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정확히 아주 빠르게 아무 말 없이 처리됐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가 떠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가로등 아래 붙은 조그만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QR코드와 함께 영어로 쓰인 글자가 적혀 있었죠. 공유 킥보드 신고 시민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 순간 엘레나는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구나. 시스템이, 시민이, 사회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러시아에서 처리란 말은 언제나 늦고 복잡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불편을 알리는 데에도 고함이 필요했고 고장이 나도 보고부터 먼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킥보드 하나가 무질서를 상징하던 그날 서울은 단 3분 만에 정리됐고 그녀의 내면은 그보다 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변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간판이 정렬된 거리, 흠없는 인도, 줄지어 있는 자전거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만히 창을 닦는 가게 직원들. 이 도시가 돌봄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한국어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는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한국은 잘 맞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웃으며 이웃에게 인사하는 사람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는 모두가 이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 순간 돌아갈 준비를 잃었습니다. 총을 들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총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번엔 무거운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6째 날 아침, 엘레나는 다시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기체 점검은 완벽하게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 기장님, 정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윤재 과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엘레나는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정비 내역이 빼곡히 적힌 보고서, 엔진, 날개, 조종장치, 안전 프로토콜, 하나하나의 세부 항목에 사람들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예정보다 더 많이 교체하셨네요. 비용은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기본 정비 범위 내에서 더 확인했을 뿐입니다. 러시아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류에 없는 일은 하지 않았고 했더라도 청구가 먼저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더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가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엘레나를 다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엘레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내일 출국이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면 군 복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 과장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 인사팀 연락처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면 연락해 보세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문 앞에 놓인 열쇠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엘레나는 가방을 펼쳤습니다. 비행복, 노트북, 여권, 출장 서류들, 그리고 2장의 종이. 하나는 조국 러시아의 군 복귀 명령서, 다른 하나는 김윤재 과장이 건넨 명함, 그리고 함께 전해받은 한국 측 제안서.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진 2장의 종이. 그녀는 가만히 앉아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전투기였습니다. 의무, 명령, 속도, 전장. 국가를 위한 헌신이자 전쟁을 전제로 한 복귀. 다른 하나는 하늘을 날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비행은 없지만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 속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삶. 정비를 배우고 교육을 돕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속도를 위해 감정을 버리는 비행인가? 아니면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땅 위의 항로인가?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창밖의 서울은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도시의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항로처럼 보였습니다. 엘레나는 명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군 복귀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고 김윤재가 알려준 컨설턴트에게 첫 통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조종하지 않아도 날 수 있는 곳이야. 7째 날 인천공항. 엘레나는 천천히 출국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왼손엔 여권이, 오른손엔 접히지 않은 2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귀 명령서, 모스크바행 비상 출동 서류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 측에서 제안한 국제 정비 교류 프로그램 서류. 2 서류는 종이였지만 그 무게는 전투기보다 무거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기 직전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아 2장의 종이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복귀하여 조국에 복무할 것. 그 한 줄의 문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그 문장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안에서 아무런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 정비 교류 프로그램, 민간 기술자 멘토링, 국제 자문관 제안서. 그 문장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계속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벤치 옆에 붙은 안내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돌아가야 할 곳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걸. 엘레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제 김윤재가 건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연락드렸던 엘레나입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는 그녀 없이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무기력이 아니라 선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방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이착륙을 반복하는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조종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엘레나는 공항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익숙했던 러시아 군막사도 민항 조종사 휴게실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일상이었죠. 새벽이 되자 그녀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비행하지 않지만 하늘은 여전히 가까이 있구나. 그날 오전 김윤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니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게 좋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민항 조종복이 아닌 정비기술 자문관 배지를 단 새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과는 전혀 다른 느낌.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첫날 그녀는 김윤재와 함께 정비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항공기 내부 설계, 점검 시스템, 교류 장비, 자동화 매뉴얼까지 그녀는 본능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보다 앞선 부분이 많군요. 그쪽 출신 전문가에게 이런 얘기 들으니 고맙습니다. 김윤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놀란 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체계였습니다. 여긴 정비보다 조종사를 먼저 생각하더군요. 그녀가 말하자 김윤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실제로 하려 노력해요. 점심시간 한국 동료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손짓, 번역 앱, 웃음. 그건 완벽한 언어보다도 더 완벽한 소통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비팀의 막내가 엘레나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기장님, 이거 한국식 복숭아 주스예요. 비행 전엔 이게 최고래요. 엘레나는 잠시 멍하니 병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비행 전이 아니라 새로운 이륙 전 같군요. 그녀는 더 이상 하늘을 날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비행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그날 저녁 러시아 동료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잠시 비행을 멈추기로 했어.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때는 하늘 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자.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사이로 보이는 활주로. 작은 비행기가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 이젠 경쟁도 사명도 아닌 그저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며칠 뒤 엘레나는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 한 권, 따뜻한 커피 한 잔. 러시아 군 기지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줄을 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질서 있게 인도를 따라 이동하고 서로를 챙기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녀는 천천히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수첩을 꺼내 들고 한 장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그녀가 인천공항에 처음 착륙하던 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단 한 문장이 적혔습니다.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하나의 문장을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었으니까. 그녀가 한국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 때문도 높은 급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길에 쓰러진 킥보드를 3분 만에 세우는 도시, 비행을 마친 조종사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정비사,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상의 질서로 평화를 실현하는 시민들. 가장 강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명령 없이도 움직이는 질서를 보았고 훈련 없이도 실현되는 배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총을 드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서는 복종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신뢰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도 컸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윤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장님 잘 계시죠? 네, 아주 잘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젠 제 이름 앞에 기장이라는 호칭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지금은 조종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윤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레나 씨 환영합니다. 여긴 언제든 착륙 가능한 활주로가 열려 있으니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없었지만 그녀는 날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벗어나 사람 사이로 침묵 대신 삶을 선택한 한 조종사의 진짜 비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지는 않지만 그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포도로바, 전투기 조종사였고 민항 기장이었고 지금은 정비자문관으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 사람. 그녀는 더 이상 조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그녀의 뿌리였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건 전쟁의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하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서 실습 중인 한국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왜 한국에 남으신 거예요? 엘레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긴 말없이도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게 전투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기체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작은 정비동 안에서 하나의 팀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질서란 누가 시켜서 지키는 게 아니야. 지켜야 할 이유를 서로가 서로에게 느낄 때 자연스레 생기는 거야. 엘레나는 아직도 누군가 물으면 말합니다. 당신은 왜 전투기를 버렸나요?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람을 먼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총보다 강한 건 무엇일까요? 명령보다 빠른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녀는 그 답을 서울의 횡단보도에서 지하철에 줄 서는 사람들 속에서 정비소에서 건네받은 커피 한 잔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훈련된 시민의식. 총 대신 손을 내밀고 명령 대신 눈빛으로 이해하고 복종 대신 배려로 질서를 만드는 나라. 엘레나는 말합니다. 나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언이었죠. 그녀는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고 마음을 열었고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는 단 하나. 그래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겁니다.